오늘은 파트 4의 이제 2부를 시작할 텐데요. 2부에서는 미국 중심의 이제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볼 겁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120년 정도가 지났을 즈음에 잉글랜드에서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면서 삶의 터전을 잡는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5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자, 미국의 식민지 개척 그리고 미국의 독립, 이 근대 역사는 기독교 세계에도 큰 여파를 주었고 또 유럽의 역사에도 정치에도 특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 특히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근대 기독교의 주 활동 무대가 이제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강의는 두 대륙의 청교도, 그다음 청교도 혁명, 마지막 미국 청교도의 정착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청교도의 나라 첫 번째로는 두 대륙의 청교도입니다. 그 전 파트 3에서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 역사를 살펴봤었어요.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잉글랜드는 종교 개혁을 왜 시작하게 됐다? 바로 이 끝에 보이는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자기 원래 부인의 시녀였던 앤 불린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줬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유와 그 다음에 교리 등을 문제 삼아서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수장령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잉글랜드 국왕이다. 이런 왕의 명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교황과 결별을 했고 그때부터 잉글랜드는 어떤 체제로 바뀌었다? 국교회 체제로 바뀌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성공회라는 것이 이제 국교회입니다. 국가교회. 자,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전에 있었던 이복누이 메리, 피의 메리라고 불리는 그 메리로 인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잉글랜드 내부의 종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메리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중도 노선이라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게 비아 메디아라고 하는데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였지만 국가의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톨릭의 전통과 개신교의 신학을 절충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정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퓨리탄이라는 이름은 이 영어 단어에서도 나타나듯이 국교회를 깨끗하게 purify, 정화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교회에 남아있는 가톨릭의 잔재에 우리는 그 꼬라지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라. 전부 청산하고 오직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고 행동하자. 그런데 청교도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요. 국교회 안에서 개혁을 해 나가려고 하는 비분리주의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국교회는 이거는 더 이상 개혁이 안 돼. 우린 여기서 빠져나가서 우리끼리 새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분리주의파.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게 돼요. 청교도 안에서도. 청교도 그리고 이 왕실의 갈등은요. 엘리자베스 이후 들어선 스튜어트 왕조에서 심해집니다. 이제 제임스 왕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든 것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요.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국교회 외의 다른 파를 다 탄압했습니다. 오직 국교회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교도와는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국교회를 강요하니까. 제임스 1세는요, 의회에서 군주는 신의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신으로부터 신으로도 불린다. 라고 연설을 할 정도로 왕권 신수설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후에 의회와 이제 세금이나 경제 분야에서 갈등을 계속 빚으면서 잉글랜드의 내부 정치 사정은 계속 나빠져만 갔는데요. 이게 종교적인 갈등이 정치적인 갈등으로도 비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청교도들이 이 의회에서 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대 제임스 1세가 추진했던 회사 독점 정책 그리고 세금 징수 정책 이거에 반대하던 사업가들 상당수 역시 누구였느냐? 청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왕실과 청교도들이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계속해서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엘리자베스 1세의 노력이 무력하게 제임스 왕의 치세 아래에서는 잉글랜드가 종교나 정치나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갈등이 심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잉글랜드 내부에서 사정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청교도 안에서 분리주의파가 이제 득세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쟤네 가망이 없어. 바뀔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1620년에 잉글랜드를 떠나서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이 신대륙이 어디냐?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이었어요.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102명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9주간 항해를 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는데 오늘날 보스턴 지방 근처예요. 원래는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가 원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근데 폭풍우에 밀려서 다른 곳에 사실 도착한 거예요. 이곳은 그 당시에는 영국의 법적 관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도 여기에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분분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이 곧 온다는 거였어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가 한 11월 정도 됐거든요. 미국 동부는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청교도들이 이 102명 중에 다 청교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우린 여기서 내리겠다 했지만 아닌 사람들은 원래 버지니아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됐습니다. 서로 분열되면 안 되겠죠. 100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 배에서 이제 서약을 맺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서약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을 위하여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공동체가 정치적인 시민 공동체도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다 있었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여기서 터를 잡아보자라는 그런 서약이었고요. 특히 이 서약서는 이 사상을 보면 통치권이라는 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있는 백성들의 합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미국 독립 정신의 시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물론 꿈을 안고 찾아간 이주 생활이라는 것은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경에 무태 내렸거든요. 근데 곧장 겨울이 닥쳤죠.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겨울이 닥치니까 100명가량이 넘어갔는데 이 중에 절반이 첫 번째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인디언들에게 받은 옥수수로 연명을 하면서 겨우 첫 겨울을 났어요.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가 됐을 때 이제 살아남은 이주민들은 인디언들과 협력을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첫 해 거둔 수확은 매우 넉넉했다고 하고요. 이들이 첫 열매를 감사하면서 도와준 인디언 부족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열었던 것이 오늘날 이제 미국에서 행하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로 다시 넘어가서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의 나라 두 번째는 청교도 혁명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1세,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여러모로 청교도들과 계속 충돌을 했는데 종교적인 면에서는 그 중심에 교회의 정치 형태가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교회를 정치 형태로 나누면 주교라는 어떤 수직적인 계급을 가지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교회 내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감독제가 있고요. 장로들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로제가 있고요. 이제 교회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국교회는 뭐 역사를 보면 알지만 그냥 머리만 바꾼 거예요. 시스템은 그대로고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국왕이다라고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청교도들이 이 감독제를 격렬히 반대했어요. 잉글랜드는 뭐 그 전에도 의회라는 정치 제도가 왕실이 있음에도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제를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반대로 왕실 입장에서는 왕이 주교를 임명해야 그들이 신봉하던 왕권 신수설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왕이 신의 대리자이니까 마찬가지로 주교도 임명하는 거야 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실 입장에서는 감독제를 포기할 수가 없죠. 1625년에 왕이 오른 찰스 1세가 프랑스와 전쟁을 하려고 무리하게 세수를 거둡니다. 의회는 당연히 정도를 넘어서는 이 징수에 반대를 표했는데 그가 군을 동원하면서 엄격하게 징수를 해요. 결국에 1628년에 여기도 문서가 나와 있는데 의회가 권리청원이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권리청원은 의회의 동의 없이 모든 세금은 불법이다. 그리고 군인들을 민가에 수경시키면서 징수하는, 한마디로 겁박을 주면서 징수하는 이런 행태를 지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고 투옥을 한다거나 평화일 때도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찰스 1세는요, 이 청원을 그냥 가볍게 무시해요. 신경도 쓰지 않고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는 강수를 듭니다. 그래서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태도로 나온 것이죠. 자, 이런 중에 1630년대 미국에는 더 많은 청교도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이제 존 윈스롭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윈스롭의 지도 아래 700명의 이주민단 아벨라호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윈스롭은 이 당시에 언덕 위의 도시라는 비전을 사람들에게 제시했어요.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면 우리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1930년대에는 10년간 거의 2만 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이 청교도의 나라다라는 바탕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640년 스코틀랜드에서 결국에는 터질 문제가 터집니다. 뭐냐면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 나라죠. 그런데 장로교회 나라인 스코틀랜드에 감독제 교회를 강제로 도입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스코틀랜드 너네도 우리 국교회 받아들여라고 강요를 하려고 했었고 이 과정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찰스 1세는 이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했는데 뭐 군을 동원하는 건 항상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어요. 11년 만에 의회를 소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참고 있었던 그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641년 의회가 국왕의 고집을 꺾겠다고 그 당시 재상이었던 스트라트포드 백작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선박세와 특권 법정을 폐지해요. 그런데 찰스 1세가 1642년에 1년이 지난 다음 군대를 동원해서 하원 지도자 5명을 체포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잉글랜드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의회파, 그다음 왕당파, 왕실의 편에 선 사람, 그다음 의회 편에 선 사람으로 나뉘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걸 역사에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의회파의 중심, 즉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롬웰은 그 당시 술과 도박을 금지하고 전투 전에 시편을 낭송하는 어떤 종교적인 군대를 조직을 해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당파의 모든 군대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제압했어요. 결국에는 1646년 국왕이 항복을 합니다. 하지만 국왕이 항복하고 나니까 의회파가 또 분열이 돼요.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연합했던 의회파가 다수였습니다. 이때 이제 이 내용은 저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의회파가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연합하면서 그쪽에 또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야 잉글랜드 너네도 장로교의 이 체제를 받아들여라고 해서 의회파가 오케이 했던 거거든요. 그걸 조건으로 이제 도움을 받았던 건데 이 의회파가 찰스 1세를 다시 왕좌에 복귀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온건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왕과 싸운 이유는 왕을 없애려는 게 아니고 왕은 두 대, 우리가 권력의 핵심을 가져가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크로멜을 중심으로 뭉쳤던 세력은 또 그걸 반대한 건데 그러니까 강경파라고 할 수 있죠. 찰스 1세가 이 의회파가 강경파, 온건파로 나눠서 싸울 때 복권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크로멜에 의해서 다 제압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 기울어진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 안에 온건파와 그 다음에 강경파, 소위 말해서 고수 청교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로파에 서 있는 이제 청교도 의원들도 있는 건데 찰스 1세를 유죄 판결을 내려요. 어떻게 내렸느냐? 140명 정도가 장로파 의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리고 나머지 100명가량의 의원이 특정 법정을 설치한 다음에 찰스 1세한테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649년에 찰스 1세가 폭군이다, 반역자다, 살인자다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합니다. 이건요, 유럽 역사상 최초로 백성이 왕을 심판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처음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이 죽었죠. 왕정이 폐지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화제가 들어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익숙한 민주주의적인 공화제가 들어서는 건데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잉글랜드와 묶여 있었던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에서도 난리가 나요. 그 당시에 왕정은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든 신봉하지 않든 기본적으로 왕의 권위에 대해서는 기독교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적 토대가 있었다 보니까 왕을 죽여? 제정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크로멜은 뛰어난 지휘력으로 군대를 이용해서 반대 세력을 진압하기는 했는데 본인이 정작 통치를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자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의회 중심의 통치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의회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 앞서 왕을 처형할 때도 장로파 의원들을 다 배제시켜 버렸잖아요. 이게 의회라는 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뭐 싸우든 토의를 하든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이게 진전이 있는데 우리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배제시켜 버리고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굴러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정 자체가 크로멜의 군사적인 권력에 기대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 정권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의회를 해산시켜 버리고요. 1653년에 호국경이라는 국가 원수로서 본인이 잉글랜드를 통치합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크로멜과 군부가 이제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의원 선출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게 하려고 개입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혼돈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1660년 영국 의회가 찰스 2세를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이제 역사에서 말하는 왕정 복고죠. 공화정으로 갔는데 야 공화정 못하겠어. 다시 왕정으로 돌아오자. 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다시 롤백 시키게 되고 청교도가 이 사건 이후부터는 영국, 잉글랜드의 역사에서 주류로부터 밀려나게 돼요. 이게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청교도의 나라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청교도의 정착 과정을 좀 간략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잉글랜드의 혼란스러운 사건들 그리고 청교도 혁명이 결국에는 왕정 복고로 실패하게 되면서 많은 청교도들이 대거 미국으로 더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럼 미국에서 발전한 청교도들의 삶은 어땠는가? 잉글랜드나 기존 유럽과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띠게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회중교회예요. 회중교회. 청교도들은 기존의 감독제 교회를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반대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동체는 각자 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의사결정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라는 새로운 교회 체제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회중교회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유럽 대륙에서 익숙해 있던 국가교회 모델을 버리고 독립교회라는 체제로 새로운 기틀을 놓았던 겁니다. 이미 잉글랜드 왕정이 신물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고 우리 회중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 그래서 상향식 구조를 선택했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국식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초기에 아메리카 식민지 기독교는 청교도들이 주도권을 잡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 또 여러 교파들이 같이 이민을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식민지는 여러 교파가 지역별로 공존하고 있는 독특한 지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신앙 공동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식민지에서 발달한 역사를 보면 그냥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삶의 전반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보는 언약 사상이라는 것이 국가의 기반에 자리를 잡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이 오늘날 보고 계시는 미국의 독특한 모습이에요.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특정 교파가 국교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이 손을 성경에 얹고 취임을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크리스찬이냐?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런 독특한 모습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이런 청교도들의 이후에 미국에서 기독교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럽은 근대로 넘어오면서 정교 분리가 엄청 중요한 원칙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는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정교 분리를 하는데 그 정교 분리가 특정 교파랑 정치가 결합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보면 기독교와 정치는 손을 뗄 수가 없는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북아메리카 식민지 미국에서 나타났던 기독교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중교회예요. 회중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 의사결정권이 회중에게 있다는 겁니다. 상향식 교회 정치체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민주적인 의사결정 모델이에요. 아까 소개해드린 존 윈스롭이 대표적인 회중교회의 인물인데요. 그는 매사추세츠 베이의 식민지 총독으로 부임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는 교회 회원인 사람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정치적 투표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가 일치되어 있는 미국은 성도들의 사회야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회중교회는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전형적인 청교도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두 번째는 침례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 교세가 크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엄청 크죠. 미국 침례교는 로저 윌리엄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청교도는요, 엄격한 교조주의, 생활 규범 같은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경건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규칙으로 만들고 지키는 걸 굉장히 강요했단 말이죠. 근데 그는 당시 청교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진보적인 주장들을 하다가 뉴잉글랜드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침례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미국 땅은 인디언들의 것이야. 유럽 왕들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지금 우리가 들으면 맞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죠. 또 그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를 요구했고요. 법정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교도 사회에선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그들은 뭐 회중교회 모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교가 통합된 사회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추방된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에서 미국의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럼 침례교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양심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한 정교 분리를 요구했다.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퀘이커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번쯤은. 퀘이커 교라고도 하는데 퀘이커는요.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형제, 그다음에 평등주의를 표방하는 공동체예요. 퀘이커는 펜실베니아 지역을 개척한 하거든요. 스스로 이 펜실베니아 지역을 개척하면서 우린 거룩한 실험을 할 거야 라고 했었어요.
이건요, 박해받던 사람들에게 펜실베니아라는 지방을 개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관용의 성지로 우리가 이 장소를, 이 지역을 만들겠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퀘이커 교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예배나 기존의 교회 직분 체계를 전부 거절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빛을 강조하고 예배도 되게 특이하게 드린다고 해요. 우리처럼 막 설교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다 조용히 앉아서 어떤 그런 이 영감을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무튼 형식이 없고 평등주의, 그다음 평화주의가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건 이단이야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도 미국에서는 아니 저거는 좀 극단적인 거지 이단까지는 아니야라고 말하는 경향이 조금 있죠. 이게 이제 미국의 기독교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청교도와 관련된 미국 초기 역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청교도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처음 미국 식민지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고요. 영국 내부에서는 그 사이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으나 공화제가 실패하고 다시 왕정으로 복구가 됐다. 자, 그리고 미국 청교도에서는 회중교회, 침례교 이런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교파들이 발전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과 영국 등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 일어났던 소위 말하는 대각성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